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은 단순한 국지적 갈등이 아니라 동남아 안보 지형 전체를 뒤흔들 만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길이 치솟은 건 7일, 양측의 포격이 교차하면서 태국군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60명 넘게 다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측에서도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했고 일부 현지 매체는 캄보디아군 전사자가 60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 수치를 태국의 심리전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태국 측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태국은 국경 일대에서 캄보디아군이 BM-21 다연장 로켓과 자폭 드론을 계속 쏟아붓자 제공권 장악을 위해 F-16과 그리펜 전투기까지 띄웠습니다.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전투기, 탱크, 직사 곡사화기가 총동원된 고강도 반격 작전이 전개됐고 특히 캄보디아 측 국경 도시와 군사 거점을 정밀 타격하며 전선을 빠르게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충격을 준 장면이 바로 스캠 단지로 악명 높았던 캄보디아 카지노 4곳이 전투기 폭격으로 순식간에 초토화된 사건이었죠. 이곳은 한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이 납치, 감금, 보이스피싱 강요 등 피해를 당한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캠 본거지를 정리해주네, 이 정도면 태국 편의 무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과격한 반응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 한국인 피해 사례가 연달아 보도된 터라 이번 폭격 소식에 묘한 통쾌함을 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는 공군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번 국지전에서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태국은 F-16과 그리펜이라는 두 축의 전투기 전력을 앞세워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캄보디아는 드론과 다연장 로켓 같은 비대칭 무기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태국이 이번 국경 충돌에서 공중 우위를 잡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태국 공군의 F-16과 JAS-39 그리펜 전투기 상당수가 이미 노후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교전은 제공권의 중요성을 입증했지만 동시에 태국 공군력의 수명 경고등까지 켜버린 셈이었어요. 최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태국 언론은 태국 공군 전력에 대해 연달아 경고성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태국이 현재 운용 중인 F-16ADF 블록 15 기체들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도입된 기체들로 기체 수명과 전자장비 피로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부 편대는 구조 피로 검사에서 심각한 노후 흔적이 확인돼 지속 운용 여부를 놓고 태국 내부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태국 공군은 작년부터 F-16 일부 기체를 단계적으로 퇴역시키기 시작했고 유지비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점도 고민거리로 지적됐습니다. 그리펜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태국이 운용 중인 JAS-39CD 그리펜은 스웨덴 사브사가 2000년대 초반에 설계한 3세대 개량형 모델인데 전자전 센서 성능이 최신 F-35나 F-16V와 비교하면 한 세대 뒤처진다는 점이 이번 분쟁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이번 작전에 투입된 그리펜의 정밀 타격 능력은 인상적이었지만 스텔스 시대를 고려하면 태국 공군은 이미 미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게다가 스웨덴 정부가 그리펜 NG 대신 자국 공군용 생산을 우선하면서 태국의 업그레이드 계획도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부 우려는 결국 태국이 왜 최근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목을 메고 있었는지를 다시 설명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태국 공군은 2022년부터 F-35A 도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지만 미국이 외교 기술적 이유로 판매 승인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후 F-16V나 그리펜 EF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예산 문제와 외교 변수 때문에 최종 결정은 계속 미뤄져 왔죠. 결국 F-35 전투기는 미국의 거부로 문이 닫힌 상황이며 스웨덴도 자국 공군 물량 우선 정책으로 그리펜 신형의 해외 공급 여력이 크게 줄어들어 태국이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국 태국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현실적 후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 라팔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유지 운용 부담도 상당합니다. 유럽 공동 개발기인 유로파이터는 도입 단가와 정치적 조건이 복잡해 태국 공군이 선호하는 신속 전력화와는 거리가 멀죠. 중국산 젠10C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태국 정부와 군부는 중국제 엔진과 전자전 시스템의 신뢰성을 오래전부터 문제 삼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걷어내고 남는 실질적 후보는 결국 하나로 좁혀지고 있어요. KF-21 보라매입니다. 태국 공군이 KF-21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성비 때문이 아닙니다. 태국은 이미 한국산 T-50을 다량 운용하며 조종사 양성 체계를 구축해 두었기 때문에 T-50에서 KF-21로 이어지는 한국형 파일럿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상태인 겁니다.
훈련기와 전투기 간 항전 장비 조종 계통의 유사성 덕분에 전환훈련 부담도 적고 부품 공급과 정비 교육도 훨씬 수월합니다. 비슷한 조건을 가진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기체를 선호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장점이 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게다가 태국이 원했던 F-35 도입이 외교적 이유로 무산되면서 스텔스급 플랫폼에 대한 욕구는 남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KF-21이 된 상황입니다. KF-21은 초기 블록부터 A사 레이더, IRST, 첨단 센서 융합 능력 등을 갖춰 4.5세대 최고 수준을 확보했고 이후 블록에서는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형상 최적화까지 예정돼 있어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해외 평가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지 내셔널 시큐리티는 최근 분석에서 KF-21을 F-22 랩터와 매우 흡사한 외형을 가진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며 F-35를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에게 가장 실용적인 솔루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성능과 확장성 자체가 차세대 전투기로 설계된 구조라서 향후 블록이 진화할수록 스텔스 경쟁력까지 확보할 잠재력이 크다고 극찬한 거죠. 태국 내부에서도 이번 캄보디아 국경전 이후 공군 전력 재건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기종 중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빨리 전력화할 수 있는 전투기는 KF-21뿐이라는 분석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한국과 태국이 이미 수년간 TOC 훈련기 협력을 이어온 관계까지 감안하면 태국의 차세대 주력기로 KF-21이 선정될 가능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이 한국산 전투기에 꾸준히 호감을 드러내온 흐름은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운용 경험과 전력 평가를 기반으로 축적된 신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TOC-TH 도입과 운용 성과입니다. 태국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2대를 받아 실전에 투입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조종사 훈련 시간이 크게 줄고 유지비 부담이 완화됐으며 사고 발생률까지 감소하면서 태국 내부에서는 동남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항공전력 강화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태국 공군 총장이 직접 전환훈련 효율이 탁월하다며 향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 공군 내에서는 지금도 TOC-TH 추가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협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국은 조종사 훈련, 정비 인력 양성, 부품 공급 체계 강화 등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해왔고 그 과정에서 태국의 관심은 점점 더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2023년 태국 공군 지휘부가 한국을 방문해 KF-21 개발센터와 T-50 조립 라인, 군수 지원 체계를 직접 확인한 일은 업계에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염두에 둔 실질적 검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한국 기술의 내실을 체감한 순간이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결정적 변곡점은 F-35A 도입 무산 이후였습니다. 미국이 판매 승인을 거부하면서 태국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이 무엇인가라는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 과정에서 한국산 KF-21이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방콕포스트와 네이션TV를 비롯한 태국 주요 언론은 KF-21이 가격 성능 도입 일정 정치적 리스크를 모두 감안했을 때 태국에 최적화된 기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네이션TV는 태국 공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 공백을 가장 빠르게 메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평가까지 내리며 한국산 전투기의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태국이 한국 항공전력을 단순히 관심 목록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지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태국에 이어 필리핀까지 KF-21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한국형 전투기를 둘러싼 동아시아 안보 구도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기존 노후 전력을 대체할 실질적 전투기가 절실한데 이 공백을 메워줄 적임자로 한국의 KF-21을 사실상 콕 집어 지목한 상태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이미 도입 협상을 서두르고 있고 현재 언론에서도 KF-21이 필리핀 공군의 공중전력 체계를 완전히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중국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겉으로는 KF-21이 성능 면에서는 제니시 B나 차세대 젠31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하면서도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산 전투기가 가진 시장 파괴력을 훨씬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KF-21이 유럽 전투기 시장에 이미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과 러시아가 장악해온 중 고급 전투기 시장을 흔들 새로운 경쟁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질투 어린 시선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 방산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전투기 이상입니다. 한국이 기술 산업 외교력을 총동원해 만든 첫 본격적 글로벌 전투기 브랜드이자 아시아 공군력의 판도를 실질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의 연이은 러브콜, 중국의 긴장된 시선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의 존재감 확대는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한국 잠재력을 세계가 인정하는 11월 17일 영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KF-21의 시범 비행을 보고 한 말입니다. KF-21을 수입하고 있는 폴란드는 물론 심지어 유럽과 미국까지 한국산 전투기 성능의 향상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KF-21이 이토록 극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년 말 전력화를 앞둔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한 해외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안규방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은 나토 사무차장,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총장 및 총참모장,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알제리 국방특임장관,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장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치른 후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한마디였습니다. 실제 지난달 아덱스를 계기로 서울을 찾은 손님들 가운데에는 유독 공군 지휘관들이 많았습니다. 손성락 공군참모총장도 미국 공군참모총장을 대신해 방문한 공군성 국제업무 부차관보, 일본 항공망료장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캐나다, 호주, 방글라데시 공군지휘관을 두루 만나는 등 하루 4-5개국의 인사를 만나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KF-21에 관심을 보여 손 총장과의 회담을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중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KF-21 시범비행은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졌고 KF-21 모형과 상담 창구가 마련된 고양시 킨텍스네 카이 전시장도 해외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전력화 작업 막바지에 이른 KF-21에 대한 수입 상담이 줄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의 국방 관계자는 KF-21 수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에 며칠 더 머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시 KF-21의 시범 비행을 직관한 캐나다 공군지휘관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KF-21 시범 비행을 보고 나는 방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캐나다 국방부는 전투기 수입 계약을 두고 많은 전투기를 고려해왔다. 당연히 KF-21도 그중 하나였으며 오늘 나는 어떤 전투기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KF-21은 5세대에 가장 근접한 전투기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KF-21은 그 성능은 물론이고 부품 최적화, 안정성 등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내가 이번 한국 방문에 만족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KF-21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최근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닙니다. 지난 4월 방한한 아랍에미리트 공군 대표단은 직접 KF-21 시제기에 탑승해 성능 우수성을 확인했고 6월엔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탑승하는 등 중동과 유럽 그리고 동남아 일부 국가들은 KF-21을 자국에 빠르게 도입하는 데 진심을 보여왔습니다. 손 총장도 지난 5일 사천기지에서 KF-21에 직접 탑승해 취임 첫 지휘 비행을 펼치며 수출 선봉장을 자처하기도 했죠.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손 총장은 비행 전까지는 KF-21 이러면 제가 비행했던 4세대 15, 16 이런 부분하고 비슷하거나 좀 낫겠다 했는데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비행하면 지금 조종 성능, 에비어닉스, 그 다음에 안정성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인정하고 이 비행기는 5세대에 가깝다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손 총장은 이후 대외적인 인터뷰에서도 KF-21은 이미 5세대에 가장 가까운 명품 전투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매력적인 전투기라는 생각이 들고 KF-21이 앞으로 K방산의 품격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KF-21의 인기 고공행진은 가성비가 제대로 입증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KF-21은 도입 비용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전투기에 비해 값도 저렴하고 납기일 준수에 대한 한국 신뢰도 역시 높습니다. 부품 등에 대한 국산화율도 65% 수준으로 공동개발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도 KF-21이 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미국이 무기 판매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가운데 전력 확충에 목마른 여타 국가들에게는 KF-21이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격은 1,000억 원 안팎으로 F-35 등 본급 경쟁 전투기의 약 70%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진 스텔스 기능을 부분적으로 적용해 5세대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손 총장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해외 국방 전문가들도 KF-21이 5세대에 급접한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은 애초에 KF-21이 5세대 설계를 바탕으로 만든 전투기라고 평가하며 4세대가 아닌 4.9세대 전투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지비용 절감과 수출 가격 경쟁력을 위해 일단 스텔스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상태로 만들었고 향후 내부 무장창 탑재로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면 글로벌 경쟁력 또한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양 위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카이는 지난 7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한 KF-21EX 개념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산 5세대 전투기 개발이 그리 먼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F-21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방산은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자립뿐만 아니라 국제안보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KF-21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역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성과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국가의 기술력, 산업 기반, 인적 자원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이 총결집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전투기 리그에 당당히 합류하게 되었고 이는 미래 항공 기술 발전과 해외 수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KF-21이 좋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일이지만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기의 심장으로 여겨지는 항공엔진 국산화입니다. KF-21에는 현재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엔진이 탑재된 터라 수출을 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투기용 항공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까지 총 6개국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3조 원 이상을 투입해 KF-21에 탑재할 항공엔진 국산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완전한 엔진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는 2030년보다 훨씬 조기 달성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F-21 도입 목적의 본질로 꼽히는 우리군 전력화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 말부터 KF-21 전력화가 진행되는데 하늘이 주유소인 공중급 6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군 측 설명입니다. 공군은 지난달 23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급유기 대당 피급유기 비율은 1대 60여 대지만 2032년쯤 KF-21 전력화가 완료되면 100여 대로 늘어난다. 공중급 6기 추가 도입을 통해 작전 수행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로면 KF-21 도입 이후에도 채공 시간의 한계를 금세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는 이번 전체 회의를 통해 기존 영원이었던 내년 공중급 6기 2차 사업 예산 비용을 2억 7,700만 원으로 반영해 통과시키며 생각보다 빠른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 보람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로 공식적으로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KF-21이 5세대에 아주 가까운 사실상 4.99세대 전투기입니다. 5세대 전투기의 대표주자인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항전 장비와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등을 탑재하며 향후 스텔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5세대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한국 방산의 이런 기술적 진보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방산 산업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그 역량에 대해 일본 정부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외신 보도나 일본 내 칼럼에서는 KF-21이 열등감을 폭발시킬 정도로 일본에 충격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에서도 KF-21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다루는 등 한국의 항공우주기술 발전에 대한 경계와 함께 부러움이 서아린 시선을 보내는 것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에 일본이 뒤늦게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도 있으며 이는 KF-21이 가진 국제적인 경쟁력을 방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로부터는 경쟁 의식과 동시에 한국의 국방력 발전에 대한 이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재밌는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